강원도의 깊은 산골. 세상과 고립된 작은 마을은 온통 흰눈에 잠겨 있었다. 며칠째 이어진 폭설은 낡은 기와지붕도, 앙상한 나뭇가지도, 마을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도 모두 지워버렸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두터운 눈 아래 잠든 듯 오직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이따금 고요를 깨뜨릴 뿐이었다. 12살 소녀 고소연은 텅 빈 눈으로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5년 전 의문의 산불이 부모님을 앗아간 이후 소녀는 숲을 닮은 아이가 되었다. 말이 없고 사람의 온기보다 나무와 바람의 속삭임에 더 편안함을 느꼈다. 그런 손녀를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얼굴에는 언제나 걱정과 안쓰러움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서연아, 이리 와서 군고구마 좀 먹어. 참깨만 있으면 감기 들어. 할머니는 화롯불에 잘 구워진 고구마를 내밀며 손녀를 불렀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한번 보고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나뿐인 딸과 사위를 앗아간 저 숲 할머니에게 숲은 경외의 대상이자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서연이 자꾸만 숲을 향해 시선을 돌릴 때마다 할머니의 가슴은 서늘하게 내려앉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의 눈이 숲과 눈 덮인 밭의 경계선, 그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잿빛 하늘과 흰 눈뿐인 세상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하고 검은 형체였다. 늑대였다. 단순한 늑대가 아니었다. 서연이 지금껏 숲에서 마주쳤던 그 어떤 짐승보다도 거대한 체구. 짙은 회색 털이 자아내는 위압적인 풍채는 마치 산의 정령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위풍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녀석은 심하게 다리를 절고 있었다. 한쪽 뒷다리가 부자연스럽게 끌렸고 그 뒤로는 하얀 눈 위에 희미한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찍혀 있었다. 아이고, 맙소사 늑대다. 서연의 등 뒤에서 그 광경을 본 할머니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서연아, 어서 창문에서 물러나 문단속부터 해야겠다. 마을에서 늑대는 공포의 상징이었다. 가축을 해치고 때로는 사람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짐승. 특히나 과거의 비극을 겪은 할머니에게 늑대의 출현은 불길한 징조 그 자체였다. 하지만 늑대는 여느 야생 짐승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포효하지도 공격성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녀석은 마을의 허술한 울타리 바로 바깥 숲의 경계선에 멈춰 섰다. 지친 듯 눈밭에 쓰러졌다가도 무언가 필사적인 의지로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녀석은 놀라운 행동을 했다. 정확히 서연이 있는 집, 서연이 보고 있는 창문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녀석의 두 눈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호박처럼 신비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야생의 광기가 아닌 마치 인간처럼 깊고 절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구조 요청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꼼짝할 수 없었다.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시큰한 슬픔이 차올랐다. 마치 저 늑대가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기묘한 기시감. 늑대는 분명히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늑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더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았다.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충견처럼 묵묵하고 고집스러운 침묵의 시위를 이어갔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녀석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알았지? 저놈은 필시 나쁜 징조야. 산이 노한 게 틀림없어.
할머니는 서연에게 몇 번이고 다짐을 받았다. 하지만 서연은 늑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날 밤, 온 세상이 달빛 아래 고요히 잠들었을 때 소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머니에게 들킬까봐 두려운 마음에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서연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겼다. 말린 육포 한 줌과 구급상자에서 몰래 꺼낸 붕대, 그리고 낡았지만 따뜻한 담요였다. 소녀는 숨을 죽이고 집을 빠져나와 숲의 경계선을 향해 걸어갔다. 늑대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녀석은 서연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지만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호박색 눈동자는 여전히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늑대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하얀 입김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소녀는 천천히 보따리를 눈 위에 내려놓고 뒷걸음질 쳤다. 나와 주고 싶어. 간신히 짜낸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다. 늑대는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큰 노력 끝에 다친 몸을 끌고 보따리를 향해 다가갔다. 녀석은 육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코로붕대를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피 흘리는 자신의 다리를 한 번, 다시 서연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지적인 의사소통이었다. 내가 필요한 건 바로 이거야. 서연은 그 지성의 할 말을 잃었다. 망설임을 떨쳐내고 소녀는 다시 천천히 다가갔다. 늑대는 야생동물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신뢰를 보이며 소녀가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했다. 소녀가 눈밭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거대한 늑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혹은 모든 것을 맡긴 듯 서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그것은 완전한 복종이자 신뢰의 몸짓이었다. 춥고 고요한 설원의 밤, 외로운 소녀와 미스터리한 숲의 존재 사이에 비밀스러운 약속이 맺어졌다. 그들의 운명은 바로 그 순간부터 눈처럼 하얗고 조용하게, 그러나 거스를 수 없이 단단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서연의 비밀스러운 일상은 밤마다 계속되었다. 할머니가 깊은 잠에 빠져들면 소녀는 그림자처럼 집을 빠져나와 뒤뜰에 낡고 버려진 장작 창고로 향했다. 그곳이 소녀와 늑대의 비밀 성소였다. 서연은 며칠에 걸쳐 늑대의 상처를 정성껏 돌봤다. 상처는 다른 짐승에게 물린 것과는 달랐다. 깊고 길게 파인 상처는 마치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듯한 모양새였다. 소녀는 서툰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구급상자에서 꺼내온 연고를 발라주었다. 늑대는 놀라울 정도로 얌전한 환자였다. 치료하는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소녀의 손길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호박색 눈동자는 깊은 지성으로 빛나며 마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 서연을 지켜보았다. 그렇게 둘만의 유대감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쌓여갔다. 서연은 늑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학교에서의 사소한 일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희미한 추억들, 소녀의 속삭임에 늑대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저 묵묵히 들어주며 이따금 소녀의 손등을 핥아주는 것으로 위로를 건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상처 주변의 털을 닦아주던 서연의 손가락에 무언가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어깨 근처 빽빽한 털 속에 깊숙이 감춰진 곳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소녀는 조심스럽게 털을 헤쳐보았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상처가 아니었다.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를 가진 낙인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늑대의 머리를 형상화한 듯한 문양의 이중나선 구조의 DNA 가닥이 정교하게 휘감겨 있는 모습이었다. 그 문양을 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꿈속의 한 장면 같았다. 엄마의 부드러운 손이 제도판 위에서 바로 저 문양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에게서 나던 라일락 향기, 따뜻하고 안전했던 그 느낌. 기억의 파편은 너무 희미해서 붙잡을 수 없었지만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과 함께 서늘한 두려움을 몰고 왔다. 어째서 이 야생의 늑대가 자신의 가장 깊고 아련한 기억 속의 상징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일까?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바이오 퓨처랩의 회장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감싸여 있었다. 권태석 회장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강원도 산악 지역의 위성 열감지 영상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고가의 슈트, 희끗희끗한 머리칼,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냉혹한 눈빛은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의 크기를 짐작하게 했다. 눌러오게. 노크 소리에 오 상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극도의 긴장감에 목소리마저 떨고 있었다. 회장님, 드디어 신호가 확인됐습니다. 5년 전 소실된 연구소 근방 그 산 일대에서 리카온 경유열의 생체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권태석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위험한 불꽃이 번뜩였다. 그는 지난 5년간 이 자산을 찾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다. 9년이라 그 실패작이 자그마치 5년 동안이나 내 산속을 돌아다녔단 말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알파팀은 준비됐나? 네, 회장님. 언제든 투입 가능합니다. 권태석은 오 상무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했다. 리카온 용일은 그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였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용 재생, 생명공학 기술 계약의 핵심 열쇠. 그 유전자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다른 누구의 손에도 넘어가서는 안 되며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 알려져서도 안 됐다. 권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겠네. 주변에 콜라테럴 다마제가 발생해도 상관없어. 가능한 한 생포하는 게 좋겠지만 죽든 살든 반드시 회수해야만 해. 최강일 팀장에게 직접 지시하게. 이번엔 실패란 없다고. 최강일,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용병 팀장. 돈과 사냥의 쾌락 외에는 그 어떤 도덕률도 갖지 않은 남자였다. 장면이 바뀌고 어두운 경납고에서 그와 그의 팀원들이 장비를 챙기는 모습이 비쳤다. 최첨단 마취총, 열감지 고글, 추정용 드론. 그들은 완벽한 사냥꾼들이었고 그들의 사냥감은 이제 단 하나로 정해졌다. 다시 장작 창고. 서연은 늑대의 다리에 새 붕대를 감아주고 있었다. 늑대가 고맙다는 듯 소녀의 손을 핥아주었다. 잠시 둘만의 공간은 완벽하고 비밀스러운 평화에 잠겼다. 그러나 그 순간 늑대의 몸이 갑자기 뻣뻣하게 굳었다. 녀석은 고개를 번쩍 들고 귀를 쫑긋 세웠다. 목 깊은 곳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낮은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녀석의 호박색 눈동자는 먼 산 정상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늑대는 느끼고 있었다. 사냥꾼들이 오고 있었다. 카메라는 다시 한번 대조적인 장면을 비춘다. 창고 안에 연약한 평화, 그리고 그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어둠을 뚫고 다가오는 최첨단 기술의 위협.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소녀의 작고 비밀스러운 세계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폭력에 의해 침공당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늑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조금 전까지 평화롭게 머리를 내어주던 온순함은 사라지고 온몸의 신경을 곤두선 야생의 경계심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늑대는 장작 창고의 문 쪽으로 서연을 밀어붙였다.
집으로 향하는 방향이 아니었다. 더 깊은 숲속, 어둠 속으로 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녀석의 목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낮고 긴급한 신음. 가야 해. 지금 당장. 그때였다. 아주 멀리서. 이 산의 고요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계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밤의 정적을 규칙적으로 깨뜨리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였다. 사냥꾼들이 그들의 영역에 발을 들인 것이다. 서연은 망설였다. 할머니를 두고 이 춥고 어두운 숲속으로 밤중에 들어가라고 온몸이 공포로 굳어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늑대는 단호했다. 녀석은 부드럽게.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서연의 옷소매를 입에 물고 끌어당겼다. 그 호박색 눈동자는 부정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애원하고 있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은 두려움보다 이 늑대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소녀는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슴이 미어졌지만 늑대를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도주는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다. 늑대는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길로 그녀를 이끌었다. 지형을 엄폐물 삼아 교묘하게 움직였다. 더 이상 부상당한 짐승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꿰뚫고 있는 노련한 생존자였다. 잠시 장면은 최강일과 그의 팀에게로 전환된다. 그들은 산 중턱에 막 하차하여 주변 경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한 팀원이 열감지 장비를 보며 통신기에 보고했다. 열 신호 포착 2개체, 대형 경과류와 소형 인간. 북쪽 능선을 향해 빠르게 이동 중 최강일의 차가운 목소리가 통신기를 통해 울렸다. 추적조는 즉시 추격을 개시한다. 포위망을 좁혀 사냥 시작이다. 숲속에서의 여정은 혹독했다. 어둡고 추웠다. 서연은 몇 번이고 넘어졌지만 늑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었고 코로등을 밀어 일으켜 세워주며 계속 나아가도록 재촉했다. 녀석은 놀라운 지능을 보여주었다. 얼어붙은 계곡을 건너 흔적을 지웠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바위굴을 찾아내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해주었다. 녀석은 보호자이자 안내자였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에서 기묘한 대자비를 느꼈다. 늑대의 움직임, 녀석이 선택하는 길, 모든 것이 잊고 있던 꿈처럼 아련하게 익숙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그들은 마침내 탁 트인 공터에 도착했다. 중앙에는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건물에 검게 그을린 뼈대만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었다. 바이오 퓨처 연구소 서연의 부모님이 마지막을 맞이한 곳, 할머니가 귀신이 나온다며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늑대는 이곳을 아주 잘 아는 듯했다. 녀석은 망설임 없이 건물의 잔해 중 한 곳으로 다가갔다. 아마도 사무실이나 숙소로 쓰였을 법한 건물의 기초 부분이었다. 늑대는 무너져 내린 철제빔 근처에 한 지점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검은 재와 흙더미 속에서 작고 검게 그을린 금속 상자의 한쪽 모서리가 드러났다. 불길 속에서도 내용물을 지켜낸 내화금고였다. 서연은 늑대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상자를 꺼냈다. 열쇠가 아닌 간단한 걸쇠로 잠겨 있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걸쇠를 풀었다. 상자 안, 빛바랜 벨벳 안감 위에는 단 하나의 물건이 놓여 있었다. 잠자는 아기 사슴 모양의 은색 오르골이었다. 기적적으로 불길의 흔적 하나 없이 온전한 모습이었다. 소녀는 오르골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본능적으로 태엽을 찾았다.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자 맑고 섬세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자장가였다. 그 순간 기억이 물리적인 충격처럼 소녀를 덮쳤다. 더 이상 희미한 파편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영상이었다. 대여섯 살쯤 되었을까.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방 안에서 엄마가 자신을 안고 오르골의 자장가를 허밍으로 따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발치에는 어설픈 몸짓에 작은 늑대 새끼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익숙한 호박색 눈동자를 가진 바로 그 늑대 새끼. 아빠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자 녀석은 기쁘다는 듯 낑낑거렸다. 이제 이 아이도 우리 가족이야. 서연아. 엄마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울려 퍼졌다. 서로를 지켜줘야 해. 약속이야. 환상처럼 선명했던 기억이 부서져 내렸다. 서연은 다시 춥고 황량한 폐허 속으로 돌아와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오르골이 들려 있었다.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 늑대, 낯선 짐승이 아니었다. 기억 속에 그 늑대 새끼였다. 가족이었다. 그리고 녀석은 자신이 까맣게 잊고 있던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서연은 늑대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동정심만이 아니었다. 아련한 기억에 편림과 깊고 거대한 슬픔, 그리고 되찾은 유대감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오르골의 멜로디는 행복했던 시절의 유령처럼, 위험한 진실의 열쇠처럼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아프도록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젊은 국립공원 레인저 김진우는 자신이 나고 자란 이 산을 사랑했다. 그의 하루는 늘 산의 안위를 살피는 순찰로 시작되었다. 폭설이 그친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의 구역에서 들려오는 희미하고도 이질적인 헬리콥터 소리에 미간을 찌푸렸다. 허가받지 않은 비행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곧장 소리의 진원지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군사용으로 보이는 첨단 장비들의 흔적과 여러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단순한 불법 등산객이나 밀렵군의 소행이 아니었다. 마치 훈련된 군인들이 작전을 펼친 듯한 흔적. 누군가 자신의 산을 침범했다는 생각에 그는 분노를 느꼈다. 용병들의 흔적을 쫓던 그는 이내 더욱 불가해한 흔적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거대한 늑대의 발자국과 작은 아이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야생 늑대가 아이와 함께 다닐 리 없었다. 아이 혼자 이 혹한의 밤을 버텨냈을 리도 만무했다. 게다가 늑대의 발자국은 이 지역에서 보고된 그 어떤 개체보다도 거대했다. 그는 혹시 모를 납치 사건이나 더 끔찍한 상황을 우려하며 아이와 늑대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그의 추적 기술은 그를 오래된 연구소의 폐허로 이끌었다. 그가 폐허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용병들이었다. 그들 역시 이곳으로 목표물을 몰아넣고 있었다. 진우는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다. 최강일과 그의 팀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정교한 움직임으로 폐허 속에 무언가를 포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서연과 거대한 늑대였다. 진우는 위험한 늑대로부터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용병들이 먼저 움직였다. 최강일이 차갑게 명령했다. 자산 먼저 무력화시켜. 한 용병이 늑대를 향해 마취총을 겨누었다. 그러나 총알이 발사되기도 전에 늑대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녀석은 서연을 폐허에 갈라진 틈새로 밀어넣고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보호했다. 이어서 입으로 옆에 있던 낡은 철판 조각을 물어 놀라운 힘으로 마취총을 겨눈 용병을 향해 던졌다. 용병은 깜짝 놀라 균형을 잃었고 마취총은 엉뚱한 곳을 향해 발사되었다. 진우는 그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멍청한 짐승이 아니었다. 아이를 지키는 지능적인 생명체였다. 그가 평생 믿어왔던 자연의 섭리가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용병들은 당황했지만
인의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들은 분노에 차 더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다. 진우는 행동해야만 했다. 규정대로 본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너무 늦을 터였다. 낯선 자들이 아이와 늑대를 데려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그는 개입하기로 결심했다. 탕! 진우는 자신의 권총을 하늘을 향해 발사했다. 멈춰! 국립공원 레인저다. 무기 버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혼돈을 야기했다. 용병들은 공무원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다. 바로 그 혼란의 순간 늑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녀석은 서연의 옷깃을 물고 진우조차 알지 못했던 다른 탈출로로 향했다. 폐허 아래로 이어진 무너진 배수 터널이었다. 진우는 늑대의 의도를 깨달았다. 그는 용병들을 향해 위협 사격을 가했다. 명중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려 서연과 늑대가 터널 속으로 무사히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다. 용병들은 공무원과 총격전을 벌여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았기에 욕설을 내뱉으며 일단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진우는 혼자 남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방금 정체불명의 무장 인원을 공격했고 소녀와 늑대의 도주를 도왔다. 그의 경력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는 터널의 출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서연과 늑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늑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공격성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서연은 오르골을 품에 꼭 껴안은 채 두렵지만 감사함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들 누구예요? 소녀가 속삭였다. 진우는 소녀와 상상 이상으로 지적인 늑대, 그리고 군대처럼 움직이던 사냥꾼들을 떠올렸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다. 나도 몰라. 하지만 이제부터 그걸 알아내도록 도와줄게. 레인저와 소녀, 그리고 늑대, 이 어울리지 않는 세 존재는 그렇게 불안하고 위태로운 동맹을 맺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거대하고 무자비한 산 속에서 쫓기는 도망자들이었다. 김진우가 아는 장소는 국립공원 공식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낡은 감시 초소였다. 그가 개인적으로 사색이 필요할 때 찾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잠시나마 추격의 공포를 잊고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진우는 늑대의 상처와 어깨에 기이한 낙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폈다. 평생을 산과 함께 살아온 그였지만 이런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사건에 휘말렸음을 직감했지만 서연의 슬픈 눈을 보자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오르골과 폐허에 대해 물었다. 소녀는 부모님과 아기 늑대에 대한 조각난 기억을 더듬더듬 털어놓았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모든 조각들이 조금씩 끔찍한 형체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진우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그는 마을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5년 전 화재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연구소의 관리인이었던 박노인이었다. 그는 심한 화상을 입고 그 후로 깊은 산속에 오두막을 짓고 세상과 연을 끊고 살고 있었다. 박노인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를 찾아가는 길은 또 다른 시련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진우가 길을 이끌고 서연은 그 뒤를 따랐다. 놀랍게도 늑대, 서연이 기억 속에서 떠올린 이름인 별은 마치 그 길을 안다는 듯이 이따금 진우보다 앞서 나가며 방향을 가리키기도 했다. 마침내 그들은 산 깊은 곳, 잊혀진 오솔길 끝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박노인은 그들을 보자마자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늑대를 보았을 때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저 짐승 모든 것의 원흉인 저 짐승을 당장 끌고 가게. 하지만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그는 소녀의 얼굴에서 옛 주인이었던 서연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소녀의 손에 들린 아기 사슴 모양의 오르골을 보았다.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오두막 안,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박노인의 고통스러운 고백이 시작되었다. 그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서연의 부모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네 부모님은 무기를 만들던 게 아니었네. 그분들은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려던 성우자들이었어. 고 박사 부부는 후선 규전학과 종간 교감의 최고 권위자였다. 그들은 고도로 지적인 동물과 인간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형성될 때 동물에 잠재된 유전적 기억과 소통 능력이 발현될 수 있다고 믿었다. 리카온 프로젝트의 진짜 목표는 자연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량종을 만드는 것이었다. 별은 그분들 평생의 역작이었지. 그 지능은 훈련된 게 아냐. 유전적으로 강화된 것이었어. 어깨의 그 낙인은 소유의 증표가 아니라 자네 어머님이 직접 디자인한 프로젝트의 로고였네. 인간의 DNA와 자연을 상징하는 늑대가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었지. 박노인의 말에 따르면 별은 부모 세대의 기억을 유전적으로 물려받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폐허와 오르골을 기억하고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권태석 회장, 그 작자는 처음부터 돈밖에 몰랐어. 그는 이 연구를 군사적으로 이용해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동물 병사를 만들고 싶어 했지. 박사님 부부가 그걸 거부하고 그의 비리를 폭로하려 하자 권 회장은 연구소의 난방 시스템을 조작해 화재로 위장한 사고를 일으킨 걸세. 모든 증거를 없애고 증인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나는 그날 밤 야외 시설을 점검하던 덕에 겨우 목숨만 건졌지. 박노인은 가장 충격적인 가설을 털어놓았다. 바로 고 박사의 마지막 연구 이론이었다. 고 박사님은 교량종이 인간의 언어나 단순한 울음소리로 소통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네. 그분은 교량종이 소리나 패턴, 진동 같은 주변 환경을 조작해서 복잡한 음향 열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 유대 관계를 맺은 인간이 극도의 감정 상태에서 그 열쇠를 인지하면 언어 없이도 뇌의 특정 신경회로를 직접 자극해 기억을 되살리거나 복잡한 개념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이론이었어. 박노인의 목소리가 경외감에 떨렸다. 그분은 말씀하셨지. 그것은 너무나도 심오한 소통 방식이라. 우리의 원시적인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할 말을 잃게 될 거라고. 고백이 끝났다. 진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부모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꾸었던 꿈의 아름다움과 비극을 동시에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별의 절박함, 공유된 기억, 쫓기는 이유까지. 별이 서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듯 낮게 낑낑거렸다. 박노인은 불에 그을린 낡은 수첩 하나를 진우에게 건넸다. 고 박사님의 마지막 일지일세. 별 내용은 없겠지만 마지막 기록들이 여기에 있네.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 오두막의 희미한 불빛 아래. 세 사람은 끔찍한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아름답고도 위험한 유산의 상속자들이 되었으며 이제 그 유산을 지키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박노인의 오두막을 발견했을 때 최강일과 그의 팀은 이미 한 발 늦어 있었다. 분노한 최강일은 최첨단 추적 드론을 총동원하여 산 전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열감지 화면에 세 개의 희미한 점이 다시 포착되었다. 그들은 더 높은 곳, 더 험준한 산맥을 향해 도망치고 있었다. 김진우는 드론을 따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머릿속에 마을 어른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던 장소가 떠올랐다. 용의 숨결 동굴이라 불리는 거대하고 신성한 동굴이었다. 열감지 장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들은 용병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기 직전 간신히 동굴에 도착했다. 동굴 내부는 종유석과 석순이 가득한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다. 용병들은 입구를 봉쇄했다. 무작정 따라 들어갈 수는 없지만 굶주림과 추위가 그들을 밖으로 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권태석 회장이 직접 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의 자산이 포획되는 마지막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와 함께 온 몇몇 과학자들을 대동하게 만들었다. 살아있는 표본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그들의 학문적 호기심이 잠시 후 그들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과 침묵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용병들은 동굴 입구에서 음파 탐지 장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동굴 내부를 뒤흔드는 끔찍한 소음으로 그들을 밖으로 몰아낼 생각이었다. 그들은 덫에 걸렸다. 불규칙한 음파는 방향 감각을 마비시켰고 서연은 극도의 공포에 떨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조주가 예견했던 바로 그 소통. 녀석은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시작했다. 늑대는 그들을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 거대한 중앙 공동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마치 자연이 만든 완벽한 연주회장처럼 독특한 음향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별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녀석은 종유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평평한 바위 위에 받아내어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냈다. 틱, 톡. 이어서 동굴벽의 특정 수정 암석에 발톱을 긁어 높고 맑은 멜로디 라인을 그려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으르렁거림과 신음소리를 동굴의 울림을 이용해 변조시키며 풍성한 화음을 더했다. 진우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늑대는 무작위적인 소음을 내는 것이 아니었다. 동굴 그 자체를 악기 삼아 오르골의 자장가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다. 그 음향의 열쇠가 서연을 덮쳤다. 공포와 뒤섞인 익숙하고도 원초적인 소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완전한 기억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연구실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아빠는 미친 듯이 제어판에 명령어를 입력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아기 늑대별을 벽에 숨겨진 패널 쪽으로 밀치며 외쳤다. 이 터널은 늙은 동굴로 이어져 있어 절대 멈추면 안 돼. 그리고 서연은 모니터에 비친 권태석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조소가 걸려 있었다. 모조리 태워버려 권태석의 목소리가 명령했다. 어떤 흔적도 생존자도 남기지 마. 서연은 마지막으로 돌아보던 아빠의 눈빛을 보았다. 절망 속에서도 오직 딸을 향한 사랑만이 가득했던 그 눈빛,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현재로 돌아왔다. 기억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소녀는 권태석이 기다리고 있을 동굴 입구를 노려보았다. 모든 슬픔과 분노, 아빠를 향한 사랑이 하나의 원초적인 절규가 되어 터져나왔다. And 왜 소녀의 감정이 실린 날카로운 외침은 별이 만들어낸 음향과 공명하며 정확히 중앙공동의 공진 주파수를 강타했다. 그것은 고 박사가 마지막 일지에 남겨두었던 탈출 계획의 일부였다. 동굴의 지질학적 불안정성을 촉발시키는 음향 트리거. 쿠르르릉. 동굴의 입구 쪽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암석들이 쏟아져 내리며 최강일과 용병들의 퇴로와 진입로를 동시에 막아버렸다. 동시에 그 충격파는 공동의 가장 안쪽 벽면의 약한 부분을 무너뜨려 바깥으로 향하는 새로운 출구를 드러냈다. 바로 아빠가 그들을 위해 설계했던 탈출구였다. 권태석과 함께 있던 과학자들은
태블릿으로 동굴의 음향 및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방금 한 동물이 의도적으로 주변 환경의 음향을 조작하여 인간의 특정 기억을 유발하고 그 인간의 예측된 음성 반응을 이용해 지질학적 현상을 일으켜 탈출로를 확보하는 과정을 목격했다. 그것은 불가능한 수준의 지능이자 경이로운 공생관계였다. 그들은 그저 할 말을 잃었다. 진우는 모든 상황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는 통곡하는 서연을 부축하고 새로 열린 출구를 통해 그들을 이끄는 별의 뒤를 따랐다. 산 자체가 침입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듯한 거대한 굉음 속에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빛을 향해 나아갔다. 새롭게 열린 동굴 출구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을 맞이한 것은 암석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과 멀리서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였다. 김진우는 동굴에 들어가기 직전 불법 무장 인원들이 출현했다는 보고를 본부에 올렸었다. 그의 마지막 이성이 작동한 결과였다. 구조대와 경찰 병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상황은 끝나 있었다. 최강일과 그의 용병들은 무너진 동굴 입구에 갇혀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 권태석 회장은 자신의 헬리콥터 근처에서 넋이 나간 채 발견되었다. 동굴 내부의 불가능한 현상을 모두 기록한 그의 과학 장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죄를 입증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함께 동행했던 과학자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마법이 아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생물학적, 환경적 소통 방식이라고 증언했다. 그들의 증언은 법조계와 과학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 후 몇 달간 세상은 이 경이롭고도 끔찍한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권태석 회장의 재판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박 노인의 증언, 고 박사의 복원된 일지,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과학자들의 증언이 더해져 권태석의 죄는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는 살인, 불법 생체 실험, 증거인멸 등 수많은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탐욕으로 세워진 제국 바이오 퓨처는 한 줌의 죄로 사라졌다. 용의 숨결 동굴의 기적이라 불리게 된 이 사건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늑대별은 신비로운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 산과 특별한 늑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정부는 김진우의 열정적인 주도에 그 산맥 일대 전체를 특별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모든 개발 행위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살아있는 성역이 된 것이다. 진우는 지역의 영웅이 되었고 새로 설립된 보호구역 관리소의 소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용해 서연과 할머니 그리고 별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막을 쳐주었다. 서연과 할머니는 계속해서 마을의 작은 집에서 살아갔다. 이제 할머니의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은 손녀를 지켜준 늑대에 대한 경외감과 깊은 감사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끔찍한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한 서연은 천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소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에서 비롯된 침묵이 아니었다. 주변 자연과 깊이 교감하는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소녀는 숲을 탐험하며 하루를 보냈고 별은 때로는 멀리서 때로는 바로 곁에서 그림자처럼 소녀의 곁을 지켰다. 서연과 진우의 관계는 친남매처럼 깊어졌다. 진우는 서연에게 숲의 과학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었고 서연은 그에게 과학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과의 교감법을 가르쳐 주었다. 시간이 흘러 다시 1년이 지났다. 산은 평화롭고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이제 10대 소녀가 된 서연은 자신의 터전을 지키는 어린 수호자가 되었다. 그녀는 진우를 도와 보호구역 입구의 방문자 센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왔다.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숲을 향한 소녀의 깊은 사랑과 진심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뜬 밤, 서연과 별은 높은 절벽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 아래로는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는 광활한 숲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세상은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둘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서연은 별의 두툼한 털 위에 손을 얹었다. 별은 소녀의 몸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이 신성한 장소를 지키는 수호자로서 부모님의 진정한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둘 사이에 조용히 흘렀다. 그것은 공유된 의무감이자 평화였으며 종을 뛰어넘은 깨뜨릴 수 없는 유대였다. 자연과 인간 정신의 강인한 회복력, 깊은 상처의 치유, 그리고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발견되는 희망.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여명이 그들의 계곡을 비추고 있었다.